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는 돈을 쓸어 담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1위 기업, 빚으로 빚을 막다가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헝다 기억하시죠? 남의 돈으로 돌려막다 정부 규제 한 방에 주저앉은 그 부동산 공룡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각본이 지금 전기차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6조 원짜리 어음, 275일이나 미룬 하청대금, 그리고 6년 만에 반토막난 이익, 이 숫자들이 어떻게 한 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가 왜 여러분의 일자리로 날아오는지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도시, 어느 날 아침 BYD 대리점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안은 텅 비었고 점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사이에 여러 매장이 같은 모습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매장에서 새 차를 계약한 차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처음으로 전기차를 산 분이었죠. 그는 점주가 약속한 보증서와 미리 낸 선수금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사라지자 그 종이는 그냥 종이가 됐습니다. 받기로 한 보험도, 무상 점검도, 돌려받을 돈도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잠시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대리점들이 망한 회사가 바로 BYD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 BYD요. 한때 전기차의 상징이던 테슬라마저 판매량에서 제친 회사입니다. 명시해상도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던 기업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는 돈을 쓸어 담아야 정상입니다. 그런 회사의 대리점이, 그것도 본진인 중국 안방에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BYD의 2026년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5.4%나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해 사이에 손에 주는 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것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요.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안 된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NE EV 포스트가 전한 실제 장부상 숫자입니다. 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 친환경차 판매가 1년 전보다 30% 줄었습니다. 10대 팔던 매장이 7대밖에 못 팔게 됐다는 뜻입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 뒤에서 바닥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세계 1위가 왜 하필 자기 안방에서 무너지고 있을까요? 더 큰 의문은 이겁니다. 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어떻게 이익은 반토막이 나는 걸까요? 많이 팔면 많이 남아야 하는데 더 팔수록 더 휘청이는 회사. 우리가 아는 장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셔터 내린 매장 앞에 선 그 가장의 표정에도 분노보다 의문이 먼저 떠 있었습니다. 세계 1위인데 왜? 그 의문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품어야 할 질문입니다. 세계 1위가 왜 안방에서 무너질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차를 헐값에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잘 팔리면 값을 올리잖아요. 그게 장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거꾸로 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0km 중고차라는 이상한 물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단 한 번도 굴려본 적 없는 새 차가 곧장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차를 딜러나 플랫폼에 등록만 해도 판매 완료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차고에 그냥 세워둔 차가 서류상으로는 이미 팔린 차가 되는 거죠. 실적도, 보조금도, 수출 숫자도 같이 부풀어 오릅니다. 예전에 중국 부동산에서 사람 안 사는 유령 아파트가 문제였잖아요. 이번엔 아무도 안 탄 유령 자동차가 그 자리를 대신한 셈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중고차 거래의 약 3.5에서 4%가 이 0km 차였습니다. 카스토도라는 업체 집계입니다. 100대 팔리면 그중 서너 대는 실은 굴러본 적 없는 차였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단정 짓기보다
이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격 전쟁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대규모 인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부 모델은 무려 34%까지 값을 내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갑자기 66만 원에 던지는 셈입니다. 옆 가게 사장님은 따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원가보다도 싸게 팔아서 경쟁자를 말려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손해를 감수하며 끝까지 버티는 이 싸움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먼저 핸들 꺾는 쪽이 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서를 보겠습니다. 이 출혈 경쟁이 산업 전체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 숫자로 보면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이 2017년에는 약 8%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1%로 주저앉았습니다. 카뉴스 차이나 집계입니다. 8년 만에 마진이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차 한 대 팔아남기는 돈이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공장입니다. 업계 전체 공장 가동률이 약 49.5%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지어놓은 공장 2개 중 하나는 사실상 놀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선이 75%인데 그 한참 아래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두겠습니다. BYD 자체 가동률은 82%로 꽤 높습니다. 업계 전체가 휘청이는 것과 이 회사 개별 사정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모두가 적자에 가까운 출혈을 하는데 가장 싸게 던지는 이 회사가 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76조 원짜리 어음 한 장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답은 BYD의 결제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BYD는 부품 회사에 돈을 줄 때 현금을 잘 안 씁니다. 대신 DDN이라는 걸 줍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전자어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은 못 주고 나중에 갚을게 라는 디지털 차용증이죠. 동네 치킨집이 닭값을 현금 대신 차용증으로 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걸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보통이 아닙니다. BYD가 하청대금을 실제로 갚기까지 평균 며칠 걸렸을까요? 무려 275일입니다. 거의 9개월이에요. 봄에 납품한 부품값을 그해 겨울이 다 가서야 받는 셈입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이게 점점 길어졌습니다. 198일에서 219일로, 다시 275일로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보통 45일에서 60일 안에 갚습니다. 도요타가 약 55일입니다. 2달이 안 돼요. 그런데 BYD는 275일, 5배 길게 끌었습니다. 부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은 9개월 뒤에 들어오는데 직원 월급은 매달 나갑니다. 실제로 어느 하청 사장님은 혈압약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일했다고 합니다. 받을 돈은 안 들어오는데 나갈 돈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가니까요. 이렇게 미뤄둔 외상값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약 4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76조 원 안팎이에요. 서울 시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약 800만 원씩 빚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BYD가 우리 현금 많아요 라고 자랑할 때 그 곳간 뒤에는 남의 돈이 쌓여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장부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국의 GMT 리서치가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BYD가 공식적으로 밝힌 순부채는 277억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산해보니 약 3,230억 위안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빚의 10배가 넘게 숨어있던 거죠. 쉽게 말하면요, 가계부에는 100만 원 빚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1,000만 원을 빌려 쓴 셈입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는 그림자 빚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갚아야 하는데 장부 밖에 숨어있는 빚이죠. 그럼 이 76조 원 갚을 수는 있을까요? 한번 단순하게 따져보겠습니다. BYD가 2024년에 번 순이익이 약 7.6조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어음만 갚는 데 써도 산술적으로 10년이 걸립니다.
물론 회사 돈을 전부 빚 갚는 데만 쓸 수는 없죠. 그러니 이건 비유로만 보셔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차를 그렇게 많이 팔아도 곳간에 쌓인 건 9개월씩 미뤄둔 거대한 외상장부였던 거예요. 이 구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와 똑같습니다. 새 부품을 받으려면 또 어음을 써야 하고 그 어음이 또 빚이 되는 회전문이죠. 바퀴가 도는 동안은 멀쩡해 보입니다. 문제는 누군가 이 회전문을 멈춰 세웠을 때 터집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 정부가 알고도 그냥 뒀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회사가 무리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을 깐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가입니다.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퍼붓기 시작했죠. 차를 한 대 만들 때마다 보조금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는 사람에게도 만드는 회사에게도 돈을 얹어줬죠. 안 만들면 바보가 되는 판이 깔린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 나도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한때 그 수가 약 500곳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네에 치킨집을 열 때마다 정부가 보증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 한 골목에 간판이 수백 개씩 걸린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도 안 멈췄을까요? 손해를 봐도 공장을 계속 돌렸거든요. 그 뿌리는 1994년에 있습니다. 그해 중국은 세금 구조를 통째로 바꿉니다. 부가가치세를 중앙과 지방이 나눠 갖게 한 거죠. 이걸 분세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정부는 회사가 돈을 벌든 말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공장이 돌고 사람만 고용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잡혔거든요. 그러니 적자 회사도 문을 닫게 둘 수가 없습니다. 망하려는 회사에 땅을 주고 돈을 빌려줘 억지로 살립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회전문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없는 가게에 건물주가 월세를 대신 내주는 셈입니다. 가게는 안 망하지만 옆 가게까지 같이 굶게 되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보조금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처럼 한번 맛보면 끊기가 어렵죠. 끊는 순간 회사도 도시도 같이 휘청이니까요.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있는 129개 브랜드 중에 2030년까지 살아남는 건 약 15개 뿐이라고요. 숫자로 보면요,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100명이 출발한 달리기에서 12명만 결승선을 밟는 셈이죠. 그 15곳이 시장의 약 75%를 나눠 먹습니다. 한 곳이 1년에 평균 102만 대씩 파는 덩치죠. 덩치를 못 키운 나머지는 원가 싸움에서 그냥 밀려납니다. 이렇게 큰 회사일수록 한 대당 원가가 내려가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거꾸로 작은 회사는 만들수록 손해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중국은 태양광에서도 배터리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난립시키고 보조금을 붓고 서로 가격을 후려치며 죽이고 끝에 살아남은 소수가 세계 시장을 독식했죠. 전기차도 정확히 같은 궤도 위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회전문은 국가가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손을 떼는 순간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이 구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빚으로 빚을 막는 회전문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입니다. 헝다가 짊어진 빚은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안팎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를 한 회사가 지고 있던 셈입니다. 헝다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금을 먼저 받습니다. 그 돈으로 앞선 공사에 구멍을 메웁니다. 새 손님의 돈으로 옛 손님의 약속을 갚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이 회전문은 한 가지 조건에서만 돌아갑니다. 새 돈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새 돈의 수도꼭지가 잠겼습니다. 들어올 물이 사라진 겁니다. 결과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2024년 1월 홍콩 법원은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립니다. 회전문이 멈추자 거대한 몸집은 제 무게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BYD를 다시 보겠습니다. 헝다가 분양금으로 돌려막았다면 BYD는 어음으로 돌려막았습니다. 협력사의 현금 대신 종이장 약속을 건네고 그 결제를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이 회전문도 약점은 같았습니다. 미루는 시간이 길수록 협력사 고가는 말라갑니다.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이걸 신용경색이라 부릅니다. 피가 굳어가는 혈관과 같죠. 그러자 중국 정부가 손을 댑니다. 2025년 6월 1일 60일 결제 규정이 시행됩니다. 협력사에 진 빚은 60일 안에 갚으라는 것, 회전문을 더는 천천히 돌리지 말라는 제동이었습니다. 효과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상장된 자동차 10개 회사의 평균 외상 일수가 142일에서 57일로 줄었습니다. 넉 달 넘게 미루던 빚을 2달 안에 갚게 된 셈입니다. CNEV 포스트가 집계한 변화입니다. 14개에서 17개 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겠다 서약했습니다. 돌려막을 시간이 사라지자 BYD의 회전문도 속도를 잃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멈춤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방아쇠가 하나 더 당겨집니다. 2026년부터 단거리 PHEV에 주던 구매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발표. 싸게 살 이유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소비자는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BYD의 국내 PHEV 인도량이 62% 줄었습니다. 10대 팔리던 차가 4대도 안 팔리게 된 것입니다. 외신들이 전한 수치입니다. 결국 2026년 1분기 BYD의 순이익은 55.4% 감소했습니다. 벌어들이던 이익의 절반이 한 분기 만에 깎여나간 셈입니다. 회전문이 멈추자 돈의 흐름이 함께 멈췄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던 구조, 정부 규제, 식어버린 수요, 헝다가 걸은 길을 BYD가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정말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할까요? 미국은 높은 관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도 상계 관세로 벽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칼끝이 한 곳을 향합니다. 가장 활짝 열린 문,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가격표를 앞세웠습니다. 카이다 기준 아토3는 3,150만 원입니다. 동급 국산차보다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쌉니다. 중형차 한 대 값에서 경차 한 대 값이 빠진 셈이죠.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3월 BYD는 수입차 판매 4위에 올랐습니다. 아토3는 한때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까지 찍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손님이 어느새 안방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700만 원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장까지 따라온 그림자 빚, 그리고 깎고 또 깎은 원가였습니다. 싼 가격표 뒤엔 누군가 대신 치른 비용이 숨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하청이 9개월씩 못 받은 그 돈이 가격표를 눌러내린 겁니다. 그 비용의 청구서는 이미 일부 소비자에게 날아왔습니다. SAMR 기준 검증된 리콜만 11.5만 대, 9.7만 대, 8.9만 대, 합치면 약 20만 대 규모입니다. 여기엔 주행 중 동력이 끊기는 결함도 들어있었습니다. 일장에서 만난 그 차주를 기억하십니까? 부식을 발견하고 달리던 길에서 힘이 빠지던 그 차 말입니다. 싼 값의 대가를 그분이 가장 먼저 몸으로 겪은 거예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울의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카마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산업 종사자는 약 40만 명입니다. 완성차의 부품, 정비, 판매까지 얽힌 숫자죠.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 산업에 매달려 사는 셈입니다. 당장 700만 원 싼 차 한 대가 이 저울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의 BYD는 부식과 리콜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진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거품이 거친 뒤 살아남을 약 15개의 기업이거든요. 그들이 진짜 칼을 갈고 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동안 한국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벌려두느냐. 그 짧은 몇 년이 40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내줄지를 가릅니다. 문을 걸어 잠그자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그 시간을 벌어두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안전과 품질 검증을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둘째,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초격차에 집중해야죠. 셋째, 보조금은 공정한 경쟁의 선 안에서만.
우리가 준 카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눈앞에 1,000만 원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 뒤에 걸린 76조를 보시겠어요? 그 선택은 매년 봄 여러분의 계약서 위에서 이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2의 헝다로 지목되는 또 다른 중국 과잉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